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 출근길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까지 유입되며 전국의 대기질이 무척 탁합니다. 대전과 충남, 호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밤사이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무척 쌀쌀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오며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5.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4.6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낮 기온도 15도 선에 머물면서 종일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대기질도 비상입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 모두 높게 치솟았는데요. 특히 서쪽 대부분 지방에는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 중이고 대전과 충남, 호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또한 서쪽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무척 답답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요.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5.6도, 춘천은 3.4도로 어제보다 2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낮에는 서울이 15도, 대전 16도, 광주 15도, 안동은 17도로 어제보다 높지만 예년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황사의 영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대전과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지역에 초미세먼지 미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비상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화력발전소 일부를 가동 제한하고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등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 근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윤 대통령에게 연설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여야 지도부 명의의 초청장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하는 초청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상하원 여야 지도부 서명이 모두 들어간 초청장입니다. 오는 27일 합동의회 연설에 초대하게 돼 영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초청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글로벌 평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자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리더십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 의회를 대표해 예방한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초청장을 전달받고 연설을 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Kind of the lead into the Yun visit.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good visit. There are a lot fewer areas of contention than there were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summit. 특히 윤 대통령 방문이 더 발전한 한미일 공조를 전면에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ships of state are bigger and better than they were, and they're very much in a parallel course with us. Whether there's deliverables or not, it certainly will highlight the very, very close policy alignment right now.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국빈 방문과 의회 연설을 모두 하게 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의 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서 견조하던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역사적으로 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추산한 시장 전망치 20만 건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어선 것은 3월 초에 이어 4주 만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는 월가 전망치 170만 건보다 많은 182만 3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발표된 2월 구인 건수가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 아래로 내려가고 3월 민간 고용 증가폭도 준 데 이어 실업수당 청구마저 늘면서 미국 고용시장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고 앞으로 5년간 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You would see in our world economic outlook that is coming next week that growth remains historically weak now and in the medium term. 금융부문 위험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교육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총생산의 최대 7%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he path ahead, and especially the path to robust growth, is rough and foggy. 이딴 미국 고용지표 악화에 IMF 총재의 어두운 세계 경제 성장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침체 현실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마약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사고를 낸 뒤 붙잡혔습니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차량 세대와 잇따라 충돌해 2명이 다치는 사고도 났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흰색 승용차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주변으론 무너져 내린 울타리와 산산조각이 난 차량 파편이 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미아동 골목길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주차된 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메고 있던 가방에선 약물과 주사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분한테 이제 마약을 투약하려고 온 상태였죠.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해롱해롱하고 이제 전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여서 경찰관 2분, 3분이 이제 겨우 세워서 이제 얘기를 하는 상태죠. 경찰은 이 운전자가 실제 마약을 유통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시간 전쯤 서울 홍익동 청계천 옆 도로에선 역주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차량 세대와 충돌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주행을 하는데 이제 옆을 탕탕 치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차는 그냥 받은 거죠. 운전자는 쓰러져 있는데 이제 그 경찰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리창까지 산산조각이 난 채 도로 위에 완전히 뒤집혀버린 SUV. 바로 옆 SUV도 뒷바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SUV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이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선 인도를 덮친 25인승 통근버스에 치인 50대 남성이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버스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자문위원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합동감식팀은 붕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무너져 내린 교량 상태를 확인하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남시도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정자교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적 수준이 낮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만들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해 영상물을 저장해둔 혐의도 받는데 피해 여성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재작년 초 30대 남성 B씨와 만나기 시작해 얼마 뒤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쯤부터 B씨가 집안일을 떠넘기고 만화 캐릭터가 입을 법한 복장을 사와서 입으라고 지시했다고 A씨는 증언합니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보상이 주어졌다고도 설명합니다. 자기 말 잘 들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트를 줘서 모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하트 하나씩 빼가지고 다트 돌려서 점수를 모아가지고 막 시켜주고 그랬어요.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려 했지만 제지당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수시로 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성관계 중에 찍힌 불법 촬영물도 B씨의 클라우드에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은 사진이라든가 돈을 그냥 좀 지워줄게 얘기를 해가지고 클라우드에까지 올라가는 줄은 저는 몰랐어가지고 그거 보고 좀 며칠 동안은 좀 약간 머리 아프고 결국 지난해 말 B씨와 헤어진 A씨.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까 우려한 가족은 A씨에게 심리검사를 받게 했고 지적 능력이 9살에서 12살 수준이라는 경도 정신지체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개입과 도움을 지속해 받는 게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원래는 보호를 받아야 될 장애가 있는 애인데 이게 장애 진단을 받으면은 취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낙인이 될 것 같아서 진단을 안 받아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범죄 피해를 받고 나니까 진단을 미리 받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좀 하고 있고요. 정신지체 진단을 받기 전이었지만 B씨가 A씨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습니다. YTN 확보한 녹취에서 B씨는 친구에게 A씨의 지능이 초등학교 유치원생에서 중학교 수준이라며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그게 해결되면 정리하고 헤어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도 피해자에게 어떤 호감을 사거나 친밀감을 사고 그 과정 안에서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서 그루밍이 나타날 수 있다. 고소장이 접수돼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B씨는 YTN과 통화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남성 손님을 보면 과거 일이 떠올라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며 8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을 만나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세 나라 대표들은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몰려있는 4월을 맞아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을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처음으로 발간한 디파이 불법금융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으로 확보한 자금을 이전 세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이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 압박을 받으면서 갈수록 가상화폐 거래소와 디파이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오늘 정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윤재욱 의원 가운데 1명을 원내대표로 선출합니다. 이번 경선에서는 두 후보가 1시간 동안 합동 토론을 한 뒤 소속 의원들 투표로 당선자를 정하게 됩니다. 두 후보 모두 친윤계로 꼽히고 뚜렷한 대세론 없이 경선 구도가 펼쳐진 만큼 투표 현장에서 의원들의 표심을 잡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대응단이 오늘 후쿠시마 일대를 둘러보며 방사능 오염 실태 파악에 나섭니다. 대응단은 우선 후쿠시마 지방의원들과 면담하고 원전 노동자, 피난민과 만나 현지 상황을 청취합니다. 이어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에 들른 뒤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오염 상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약 관련 기사인 것 같은데요. 저희도 오늘 뭐 여러 마약 관련 기사를 다뤘지만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를 해서 이렇게 마약 기사를 실은 건 그만큼 좀 심각함을 좀 드러내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작년 마약 사범 적발 건수가요. 18,395명이었습니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한 해 전보다 14% 정도 는 건데 더 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압수된 마약의 양은 63%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까지의 마약 사범과 압수량을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더 늘었다고 하니까요. 이대로면 명예롭지 못한 최고치를 올해 또 경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물론 뭐 20, 30대가 많긴 하지만 40대에서 60대까지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국내에서 마약이 급격하게 퍼지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돈을 꼽았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약이 미국이나 동남아보다 5배에서 10배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마약 조직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인데요. 이렇게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동안 실형 선고는 오히려 감소 추세이고 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 법조인은 지금 상황을 보면서 마약 범죄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는 마약이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의 뇌가 망가지고 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좀비랜드라는 오명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처럼 좀비랜드로 나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약 사범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실형 선고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좀 처벌이 강화되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일상이 좀 회복되면서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얼마 전에 오펙 플러스의 그 석유 감산 계획이 있었잖아요. 예. 항공권 가격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산유국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감산에 들어가면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항공권 가격에는 유가 변동에 따라서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포함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하락해 왔는데 이 유류 할증료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한 대형 항공사 관계자도 유가가 계속 오르는 추세라면 다음 달 유류 할증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그 항공권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더 오를까 좀 걱정이 되긴 하고요. 다만 좀 향방을 이렇게 속단하긴 이르다 이런 의견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 항공사들이 앞다퉈서 운항 편수를 늘리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한 저비용 항공사 관계자는 추세적으로 항공권 가격은 하향 곡선이 될 거라면서 정반대의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요즘 저희가 이제 산불 관련 소식도 많이 다뤘었는데 산불 피해 지역에 멀쩡한 나무가 지금 베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산림청의 작업 지시서에는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은 침엽수 피해목은 벌목을 하고 또 생육하는 화렵수는 소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벌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벌채 사업자와 산림 소유자가 무분별하게 화렵수까지 베어냈고 이 잘린 나무들은 인근 목재 유통센터로 옮겨진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멀쩡한 나무를 베고 다시 이 나무를 팔면서 이중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없는 나무까지 벤다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럼 산림청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네, 산림청은 해당 지역의 긴급 벌채가 규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월 말까지 점검을 한 뒤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부디 우리 숲이 하루빨리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데 이런 좀 황당한 소식은 더는 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꼬부랑 할머니 옛말이네. 동요가 생각나네요. 꼬부랑 할머니가 네. 제 딸에게도 많이 불러주곤 하는데 요즘 그 등이 좀 굽은 분들을 제 주변에도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좀 바뀐 건가요? 네,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70세부터 84세 고령인 인체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 조사에는 3차원 스캐너로 인체 형상을 처음 조사하게 됐는데요. 허리 젖힌 바른 체형이 56.1%, 그리고 바른 체형이 27.3%로 허리가 굽지 않고 바로 선 체형이 합쳐서 83.4%를 차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불러주신 그 동요 속에서 꼬부랑이라고 부르는 숙인 체형은 2.8%에 그쳤습니다. 표준원 측은 소득과 의료 수준이 올라갔고 또 꾸준한 자기 관리를 한 덕분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뭐 기사 제목에도 나오는데 정말 지팡이가 필요 없는 7080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비만은 또 많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고령자 비만율, 이 남자가 38.3%, 여자가 42.2%로 나왔습니다. 70세 이하 다른 성인층에서의 비만율과 비교해보면 남자는 9%포인트가량 낮지만 여자는 20%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즉 나이가 고령화가 될수록 여자의 비만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비만도로 보자면 남자는 꾸준히 늘어났고요. 여자는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요즘 좀 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체크를 잘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AI 개발과 관련한 기사인데요. 지금 뭐 전문가들의 입장이 좀 갈리고 있나 봐요.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한 미국에서 서한이 나왔는데 AI 공개 개발을 이제 중단해라. 최소 6개월 이상 중단하라. 뭐 이런 서한이었습니다. 이 서한에 워지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유발 하라리 작가 등이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강력한 AI는 인류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빌 게이츠 MS 창업자나 앤드루 응 딥러닝 AI 창립자 등은 개발을 중단하면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에는 큰 이점이 있다. 일시 중단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는다. AI에 대한 공포심이 과장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찬반 논쟁이 나오고 있는 건 이 AI와 관련한 규제가 이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것도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AI 개발과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에 대응할 만한 법안 마련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기술이 인류에 도움이 될지 혹은 위협이 될지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은 AI 관련 규제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갔는데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고요. 한편 이 찬반 논쟁을 바라보는 시선 중에는 AI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오픈 AI와 다른 IoT 업체 간의 주도권 싸움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굿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AI 관련 소식을 좀 자주 전해드렸었는데 위기감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잖아요. 그래서 AI 개발과 규제가 어느 정도 좀 속도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 결정을 한 차례 미룬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간담회를 열고 다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지난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한전과 가스공사에 강력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간담회 보고된 내용은 2달 전 자구책의 재탕 수준에 그쳤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다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시기와 인상폭은 서민생활 안정과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등을 두루 살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금의 조정 폭과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정은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한전이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그런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한 후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이에 맞춰 두 기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비핵심 자산 매각과 고강도 긴축 경영 등을 통해 14조 원씩을 자체 절감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대책 이미 2달 전에 공식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한전은 지난 2월 3일 14조 3천억 원 등 그룹사와 모두 20조 원 규모의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가스공사도 이미 같은 달 22일 14조 원 규모의 전방위적인 자구 노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초유의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쌓여가는 상황에 더 큰 노력을 보여달라는 집권 여당의 요구에도 별다른 추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도 전기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걱정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정도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를 깊이 더 고민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민생 안정에 사실상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기 가스비 인상에 대한 묘수를 찾는 것은 물론 한전과 가스공사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경매 낙찰률이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는 10건 가운데 3건만 새 주인을 찾았고 빌라는 한 건도 주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경매로 나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한 세대는 벌써 2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째 입찰 때 최저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7억 5천만 원대로 가격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집값이 한창 오를 때 최초 감정가가 책정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낙찰률 하락은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 보이는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3월에 127건이 경매로 나왔는데 42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3.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2달째 하락세입니다. 경매 감정 가격이 아직 높다는 인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아직 DSR과 같은 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지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물건은 유찰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상위 10개 중 8개는 한 번만 유찰된 뒤 낙찰됐습니다. 서울 빌라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낙찰률은 2020년 12월 43.3%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내림세입니다. 지난달 841건이 매물로 나와 81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9.6%입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10건이 매물로 나왔다면 한 건 낙찰도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 빌라는 경매 물건 수도 많고 최근 깡통전세, 역전세 문제 때문에 경매에서도 일부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반등 가능성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매수 심리의 회복도 더뎌지게 되고 수요자 관심을 끄는 일부 아파트 매물로만 인기가 쏠리는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이제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좀 전망이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역대급 이제 반도체 한파에 영업이익이 90% 넘게 줄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무려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뒀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1조 원이 될 것인가? 일부에서는 3천억 원 정도로 낮아지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또 반도체만을 좀 줄여보게 되면 4조 원 내외의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반도체에서 적자를 본 건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14년 만에 첫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 실적 관전 포인트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분기 실적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던스라고 해서 향후 실적 전망치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은 안 좋았지만 CEO가 나서서 실적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감산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업계 1, 2, 3위 가운데 2위 업체, 3위 업체가 감산하겠다라고 하는데 삼성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감산하지 않겠다.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관전 포인트가 과연 삼성도 감산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세 번째가 이건 삼성이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대미 이 칩스법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 지금 보조금을 받자마자 발목이 잡히는 양상이고요. 기밀까지 이제 공개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상반기 내 업종이 돌아설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1분기도 안 좋지만 2분기도 안 좋다라는 건 이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격과 디램 출하량 모두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재고만 지난해 말 기준 거의 30조 원 가까이 쌓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램 가격이 1분기에 20% 넘게 떨어졌고 2분기에도 10에서 15% 추가 하락 전망이 있어서 과연 그러면 이 상반기가 저점을 뚫고 하반기에 반등할 것인가. 그 단초를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모으고 있어요. 지난해 말부터. 그러니까 미리 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적 전망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사놓을까? 외국의 지분율이 지금 51%가 넘어서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역지사지 그 과거의 패턴을 좀 보게 되면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주가가 그때 매입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를 차츰차츰 이제 이 외국인들은 모으고 있는데 오히려 개인들은 또 팔고 있거든요, 반대로.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상도 지금 주가가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좀 상승하지 않겠느냐.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하반기 이제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보조금 3조 원 받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사실 삼성전자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마 이게 이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5월 이제 이 방미 기간 중 외교적으로 좀 이 해법 좀 매듭을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 게 고용 지표가 최근에 좀 둔화하면서 뭐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또 IMF 총재가 뭐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수준 정도에 머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우선 이제 IMF 총재는 이제 이 연차 총회가 워싱턴 DC에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앞두고서 이제 가이던스성으로 이제 툭 내비쳤는데 그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5년 동안은 연평균 3%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러면 1990년대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게 된다라는 건데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 10년 동안에 연평균 한 3.8%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었는데 코로나 이후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금융위기 조짐이 보이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올해 전망은 어떻게 내놨느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9%였거든요. 근데 3% 미만이니까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지역별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이던스성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별 그리고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밝힌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트를 준 건 뭐냐? 올해도 이제 금융 부분 위험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 경제 성장 동력이 강하고 올해는 특히나 세계 경제 성장의 절반은 중국과 인도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시아 신흥 국가에 대해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 또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오는 11일입니다. 업데이트된 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역별로 그리고 국가별 성장 수정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밤사이 좀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상승했고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거든요. 네. 뉴욕 증시가 지금 요 근래에 경제 지표가 다 꺾였어요. 특히 고용 지표가 꺾였습니다. 예. 고용 지표는 사실 연준이 굉장히 주시하는 지표예요.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인건비 발 인플레이션 압박이 상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 긴축을 계속해서 예고했었는데 오늘 발표됐던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만 8천 건이 나와서 예상치 20만 건을 웃돌았는데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제 20만 건 이상 늘어난 건 지금 지난 3월 초 이후 한 달여 만이고요. 근데 앞서서 나왔던 ADP의 민간 고용도 좋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일 미국은 휴장이에요. 이 부활절 직전 성금요일은 휴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7일에 발표된 노동부의 3월 고용당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지표가 만일 이 지표마저 서비스업 일자리가 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미국도 경기 침체를 피해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연준이 고민이 좀 커졌어요. 물가 감안하면 계속해서 긴축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고용 지표며 금융시장 역시 지금 간신히 지금 붙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5월, 6월 금리를 올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건 이제 소비도 꺾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 비서비스업 전부 다 꺾인 것으로 나와서 미국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월가의 향제에는 이제 제이미 다이먼 CEO가 주주들한테 서한을 보냈어요.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만약에 대비하라, 만반에 대비하라라는 뉘앙스였기 때문에 아마 이걸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유럽국 주요 증시도 올랐습니다. 뭐 독일, 프랑스, 런던 증시 1에서 0.2% 내외로 올랐고요. 국제유가가 또 올랐어요. 국제유가 어제 하루 잠깐 내리고 지금 6거래일 가운데 하루 빼고 지금 닷새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오페크 석유 수출국 합의체의 이제 감산 소식이 또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배럴당 80달러 70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무려 7% 가까이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또 씁쓸한 소식인데 요즘에 그 소득 양극화가 커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로소득 상위 0.1% 직장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15% 가까이 거의 늘어났는데 반면에 이제 중위 구간 직장인들은 3.8%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이게 좀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 격차가 32배 난다.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위화감도 생기고요. 점점점 이 소득 구간별로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상위 1%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분들 연간 소득이 9억 5천만 원이 넘어요. 1년 전에 비해서 15% 올랐어요. 인상분만 1억 2천만 원이에요. 반면에 중위소득 구간에 있는 연평균 근로소득은 3천만 원 남짓입니다. 네. 인상률이 3.8%예요. 109만 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109만 원 올랐고 한 사람은 1억 2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이게 32배인데요. 1년 전에 28.8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무 높은 것만 보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예를 들어서 상위 1%로 기준을 좀 넓혀보면 1%의 근로소득은 3억 1천만 원이에요. 중위소득과 소득 격차가 10.6배인데 1년 전에 9.9배에서 더 늘어났고요. 자, 10%로 넓혀보면 상위 10%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1억 2,900만 원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중위소득자의 격차가 4.3배 차이가 나는데 1년 전 4.1배보다도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집중도가 훨씬 더 좀 커지고 있다. 특히나 상위 10%가 전체 근로소득의 30% 넘게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금 양극화를 어떻게 좀 해소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좀 격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었고요. 자,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면 중국이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를 추진하면서 미국과 일본 반대체 규제에 좀 맞불을 놓은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네.
지금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비롯해서 칩스법을 통해서 지금 동맹으로 지금 대중국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중국이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이크론이었어요. 예. 마이크론 이제부터 수출할 때 안보 심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걸고 넘어졌죠. 이번에 히토류예요. 히토류는 예전에 일본도 당한 아픈 경험이 있는데 똑같은 히토류입니다. 근데 히토류의 영구 자석이에요. 이 영구 자석은 쓰임새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여기가 전기차의 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일 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로봇, 휴대폰, 에어컨, 무기와 같은 첨단 제품의 경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중국산이 거의 네오디움 자석의 경우에는 84%, 그리고 코발트 자석의 경우에는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대부분 일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일 정말로 중국 제품 수출을 제한할 경우에는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걸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게 사실은 당연히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일본, 네덜란드, 대만을 통해서 대중국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갖고서 이제 이 지금 반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탈탄소화의 필수적인 이제 자석의 공급망을 좀 장악해서 이 경제적 패권만큼은 이제 어떤 막카드로 미국과 좀 대응해 보겠다라는 심산이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 미국이 치이고 중국의 또 차이는 우리 이제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중 경쟁 구도의 불똥이 너무 크게 튀지 않도록 좀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나선 가운데 지난 2일 입국한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실사단이 우리나라 현지 실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실사단장은 부산이 세계 박람회를 개최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감상을 전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BIE 실사단이 나흘 동안 진행한 우리나라 현지 실사를 마무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준비가 잘 됐다고 평했습니다. Let me just point out that Busan has everything that it takes to host a World Expo. 또 주제 등 부산 세계 박람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I personally think that Busan has picked a very interesting theme. 이미 실사를 진행한 경쟁국과 비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We do not compare the projects. Each project is evaluated upon its own merits. 실사단은 부산 시민의 열기에 감동했고 음식과 문화도 즐거웠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This is not my first time in Korea. I have spent a lot of time in Korea. I've lived in Korea during Yosu Expo, so I know the food and the people very well. One thing I have noticed in Busan is the incredible warmth of the people. 실사를 마무리한 정부와 부산시는 이제 회원국 지지를 끌어내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저희가 개별 국가에 대한 지지 교섭 활동을 민관이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에는 4개 나라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실사단은 우리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대한 실사를 마쳤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현지 실사 마지막 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합니다. 실사단이 작성할 보고서는 집행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171개 회원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BIE 실사단의 현장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부산으로 향해 17개 시도 지자체장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는 대한민국의 일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원팀 총력을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의 현장 실사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을 보여주고 유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17개 시도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부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 마음을 사로잡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세계박람회 유치가 지역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이 홍보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다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실사단과 환담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부산 엑스포를 향한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상춘제로 실사단을 초대해 비공개 만찬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만남입니다. 부산 엑스포 우리 실사단 여러분 가능한 한 우리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시기 바라고.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 원팀 총력 지원 회의라며 대통령의 뜻과 유치 열망이 실사단에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패권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중은 서방의 대중국 견제연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게 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적과 프랑스의 실익 외교 사이에 묘한 접점이 형성돼 미국의 골칫거리를 안기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대를 받으며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에서 회담을 했는데 약 5개월 만에 또 대면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협상의 조기 개시와 핵무기 사용 반대 등의 뜻을 같이 하고 이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尽快重启和谈，按照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兼顾各方合理安全关切。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재자를 자처해온 시 주석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해서 사실상 러시아의 편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보였음에도 중재 역할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Et je sais pouvoir compter sur vous au titre d'ailleurs des deux principes que je viens d'évoquer pour ramener la Russie à la raison et tout le monde à la table des négociations. 크레문궁 대변인은 중국이 중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은 복잡하다며 정치적 해결에 선을 그었습니다.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은 서방의 대중국 견제 연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게 하려는 중국의 전략적인 목적과 프랑스의 실익 외교 사이에 묘한 접점이 형성된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특정 국가를 산업망이나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탈동조와 이른바 디커플링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 서방의 대중국 견제 행보에서 엇박자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방중에 동행한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는 중국 텐진에 두 번째 생산 라인을 세우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때가 되면 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 배석한 프랑스 측 외교 소식통이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과 연이틀 만나 공동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루카셴코 대통령과 함께 두 나라 연합국가 최고 국무회의를 열고 양국 공동 안보 전략 개발과 2021-2023년 연합국가 창설 조약의 주요 조항 이행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1990년대 말부터 연합국가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과 안보 분야 교류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는 두 나라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고 오늘날 국제 정세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퇴근 뒤에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권리를 보장받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5개월 정도가 지난 뒤 연구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담은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유연 근무 확대였지만 노동시간이나 휴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노동자 보호 대책도 들어 있었습니다.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등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특히 퇴근 이후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일과 휴식, 업무와 일상이 명확히 나뉘어야 노동시간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 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고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업무 지시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일부 국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사 합의를 통해 도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 5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도 밤 10시 이후 연락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부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7년 정도 계속 지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조직 문화의 하나로 내재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안 발의가 필요하고 연결되지 않은 권리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정책 세부 내용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카카오톡과 메신저를 통한 원격 업무 지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국회도 지난 2020년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4일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수 현미 씨 장례식이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대한가수협회는 유족과 협의 끝에 현미 씨 장례를 서울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받고 발의는 오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V리그 최초의 리버스 스윕으로 흥국생명을 이기고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인천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에서 5차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흥국생명의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친 도로공사는 플레이오프에서 현대건설을 꺾었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1, 2차전을 내준 뒤 3연승을 거두며 역전 우승했습니다. 5차전 MVP 캣벨이 32점, 박정아가 23점을 기록했고 통합 우승에 실패한 흥국생명의 배구 여제 김연경은 30점을 올렸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5차전은 2시간 38분 동안 진행돼 챔프전 최장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준우승으로 챔피언 결정전을 마무리한 배구 여제 김연경이 현역 연장과 은퇴를 두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연경은 은퇴 관련 질문에 많은 팬이 자신이 뛰길 원하는 걸 알고 있다면서 많은 상황을 잘 종합해서 곧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승하지 못한 게 동기부여가 됐으며 은퇴 여부를 혼자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A 자격을 얻는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이야기할 것이고 다른 구단과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때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나 낮아서 쌀쌀한데요.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와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대기질도 탁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함께 높아져 있는데요. 여기에 아침까지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며 시야도 답답하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흡기에 해로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함께 높아져 있고요. 서쪽 대부분 지방에는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전과 충남, 호남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발령 중인데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겠지만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는 오후 한때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15도, 대전은 16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늦은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중부지방은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